오늘은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그 인사이트가 풍부하신 분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별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김한진 박사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는 김영익 교수님이 워낙 그 칭찬을 하시면서 이분하고는 꼭 한번 방송을 해봐야 된다. 이분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봐라. 네. 네, 그러셔가지고 정말 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뵙습니다. 아이고, 실망시켜드릴까 두렵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빠르게 강한 속도로 올라오다가 요 며칠간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다시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게 결국은 9월 달에 그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 조정론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긴 사이클에서 보면 지금 과열 중에 과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과열이라면 언제에 비해서 과열이냐라고 봤을 때는 흔히 20년 전에 2000년 닷컴 버블 정도로 지금 주가가 결코 싼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과열이라도 얼마든지 더 과열이 될 수는 있거든요. 지금 유동성 힘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딱 그 밸류에이션에 자로 잰 듯이 딱 여기까지만 오르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뭐 파티는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2차에서 끝날 술자리가 3차, 4차까지 가듯이 지금 파티가 좀 더 지속될 수는 있으나 파티가 지속되면 될수록 현재도 과열 상태니 하락할 때 소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금 잉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10가지 지표 중에 이 지표를 보면 주가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또 다른 지표를 보면 또 지금 과열이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네. 자기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확증 편향, 어떤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뭐 좀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런 확증 편향에 지금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닷컴 버블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때 우리가 사실 비상식적일 정도로 주가가 높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이 그 정도에 비견할 정도로 상황인가요? 사실은 닷컴 버블 때보다는 지금 기술주, 뭐 이런 혁신 기업들의 생태계라든지 또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몇 년간 쌓아놓은 뭐 유보율이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 뭐 이런 기반, 이런 것들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20년 전의 닷컴 버블, 그냥 개념적인 걸로 밀레니엄 특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로 이제 인터넷 세상이 열릴 거다라는 이제 개념만 가지고 올랐던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PER이 뭐 PBR로 말씀드리면 뭐 기술주를 왜 PBR로 따지냐라고 네.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 기술주 기업들이 상당히 부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네.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 기업의 어닝도 좋아지고요. 또 멀티플, 주식시장에서의 PER이나 PBR도 좋아지는 이런 정배열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긴 하지만 비싼 거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만은 틀림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질문 주셨던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닷컴 버블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각도,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 대비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주식 발행 주식수와 주가의 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 전체가 다 더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GDP가 20조 달러니까 200%입니다. 온리 나스닥만 비교해도 지금 100%거든요. 한 20조 달러 정도의 시장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가 나스닥이 50%에 불과했거든요. 그 당시에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무게가. 그리고 시장 전체로도 한 2배 정도 지금 아까 20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미국 증시 전체를 놓고 보면 한 10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0%, 나스닥은 50%에서 100% 이렇게 시장의 무게가 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미친 듯이 계속 돈을 벌고 빵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경기도 이제 뭐 코로나를 딛고 바로 좋아지고 이러면 계속 게임을 또 주식시장의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대한 좀 주관적인 판단은 저는 조금 천천히 개선될 거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요소,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냉골인데 뭐 개선은 되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개선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이제 단번에 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올 연말 정도에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뭐 코로나19 이전으로 다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뭐 주가는 선행하는 거니까요, 경기에. 그런데 이게 한 2, 3년 걸린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연말 수준의 실질 수요가 그 정도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이런 자산 시장과 이 펀더멘털 간의 이제 괴리의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이제 실제적으로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얼어붙었는데 그거 이제 결국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끄집어내는 게 보통 테슬라를 얘기하고요. 근데 또 10대 주주가 한국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 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은? 우리나라 민족은 뭐 가상화폐를 전 세계 불마켓으로 끌어올린 민족이고요. 미국의 기술주, 뭐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를 끌어올린 뭐 놀라운 저력에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죠. 대단합니다. 근데 테슬라 시가총액이 뭐 얼마 전까지 한 500조 하나로 그러다가 지금 좀 400조 이제 언저리로 이제 조금 뭐 한 30% 하락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이 35조, 뭐 도요타가 한 25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포드 다 합친 것보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크죠. 근데 지금 고작 테슬라가 최근 1년인가요? 6개월 동안 판 금액은 판매 대수는 14만 대밖에 안 되죠. 도요타의 연간 판매 대수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도요타를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S&P 500에 이제 편입하느냐 마느냐 이슈도 이제 최근에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익의 지속성, 기업의 영속성, 그다음에 이익의 질. 지금 테슬라가 이익 나는 것은 전기차 팔아서 이익 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인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이익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기업들을 상장시킬 때는 항상 기업의 어떤 계속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이익이 영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짜를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재수를 해서 또 들어갈지. 그래서 이제 그 S&P 500이 이제 그 편입된 게 이제 실패하면서 그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런데 이제 뭐 또 크게 지난밤에 또 반등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결국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네, 뭐 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주식이다. 좋게 생각하면 뭐 세상의 성장주치고 애플은 안 그랬냐라는 거죠. 애플도 2014년 12월에 뭐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0가지 뉴스 중에 뭐 9개는 아마 애플 망한다였을 겁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법정에 쓰고 반독점 금지법 때문에 그래서 애플의 어떤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때가
그때 주식 샀으면 많이 벌었죠. 지금이 이제 그 당시 한 6, 7년 전에 이제 애플의 지금 테슬라냐,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주식이냐. 아마 기업은 영속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거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네. 아무튼 현재 시가총액 400조 원 정도, 3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은 조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아까 미국 나스닥 기업들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기업들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뭐 닷컴 버블의 2배 정도 수준이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빵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그 밑에 있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까지 나스닥을 상승해 왔던 그 요소가 이 팡기업 같은 이런 것들이 워낙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이 좀 왜곡된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러한 그 기술주들이 현재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니까 나스닥이 과연 더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뭐 오케이 지금 이런 혁신 기업들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좋은 건 알지만 상승 속도 즉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단지 이제 기술적 조정을 조금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거창하게 자꾸 닷컴 버블을 비교하는데요. 네.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기업이 좋은 건 맞지만 지금 PSR이라든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소위 성장주 가치척도 방법이죠. 지금 여의도에서 PER 가지고 혹은 PBR 가지고 자산가치 혹은 주당 어닝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좀 올드보이, 옛날 사람, 당신 옛날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회사들이 그런 운영 방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난 한 100년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시장은 순환했고 항상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가치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팩트거든요. 네. 지금 PSR, S&P 500 IT 업종 지수의 PSR이 굉장히 높습니다. 닷컴 버블 때 정도 수준이고요. 나스닥의 PSR이 지금 10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당 매출액이 전체 그 기업의 매출액이 비용이 하나도 없이 다 어닝으로 다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정도 그게 쌓여야 현재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고평가 상당히 비싼데 그 비싼 정도는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하다. 그 당시가 PSR이 10배였습니다. 네. 그때도 성장주를 이런 드림으로 봐야 되고 주당 매출액으로 봐야 되고 그런 논리가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닷컴 버블이 2000년 3월에 터졌는데 버블이 어쨌든 꺾였죠.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그런 건데 저희가 비교하는 2000년 3월이 현재의 어떤 PSR과 비슷한데 그때 나스닥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S&P 500 IT 지수는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3월을 저희가 페어밸류, 어떤 적정한 비교로 볼 거냐, 아니면 그때는 그 주가가 고점에 처할 때는 너무 비싼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비싸게 가야 된다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요즘 그 테슬라를 위주로 한 그 이 기술주들의 어떤 그 투매 현상, 그 다음에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기업마다 조금 뭐 다른 행보를 보이겠죠.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알 능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난 20년 전 또 10년 전에도 기술주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환했고요. 어떤 때는 반도체가 더 많이 올랐고 어떤 때는 IT 소프트웨어가 많이 올랐고 어떤 때는 IT 하드웨어가 많이 올랐고 뭐 그 전에도 IT 사이클은 계속 있었거든요. 흑백 그렇죠. 텔레비전 시절부터. 네. 그 전에 대공황 때는 라디오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IT의 성장은
어느 시대나 성장주의 정보통신주, 정보통신 관련주들은 항상 있었고 그런 기업들은 항상 혁신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어떤 주식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꿰찼던 거죠. 네. 그래서 아마 5년 후나 10년 후에는 또 다른 성장주, 기술주들이 아마 조금 선수 체인지만, 선수 교체만 좀 있을 뿐이지 역시 기술주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더스트리 4.0의 시대가 이제 겨우 이제 시작점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많고 많은 산업에서 융합이 일어날 거고 또 저성장 기조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는 저는 두 기업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냥 숨쉬고 있는 좀비 기업 그리고 엄청난 혁신 기업 이 두 기업의 그룹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인구의 둔화, 잠재 성장률의 둔화, 전체 경제 성장의 어떤 사이클에 밋밋해지는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 저성장 시대를 이끌어가는 혁신기업, 메가테크 기업들은 계속 선수 교체를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급속한 상승을 이끌어왔던 기술주들, 뭐 팡을 비롯한 지금의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 주도주로 남아있을 것이냐, 혹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뭔가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 이제까지 올라왔던 이 기술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산업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전략가의 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선수 교체는 항상 일어난다. 네. 지금 시가총액을 반납하는 것만큼 지금 탑5 혹은 탑10, 탑100 밑에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현재 이렇게 비대해진 시가총액의 기업들은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중에 안 내려오는 기업도 물론 있겠죠. 그게 애플일지 구글일지 아마존일지 네. 모르겠지만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현재 어떤 왕자의 자리, 탑의 자리를 많이 다른 기업들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 기술 혁신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지고요. 네. 기존의 어떤 기술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성장하는데 분명히 엄청난 도전과 경쟁을 감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의 변화, 주도주의 변화, 그 안에서의 선수 교체는 상당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겠네요. 사실 뭐 진짜 500조짜리가 네. 더 성장을 1000조가 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책이 이제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제목은 좀 뭐 뭔가 황당하지만 그런데 100배 주식의 특징이 어닝이 증가하면서 PER, 멀티플이 같이 증가할 때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100배 주식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지. 우리나라에도 100배 주식이 되게 많은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PER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억짜리가 1000억 되기가 쉽지 1조짜리가 2조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익의 증가와 PER의 확장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불꽃이 튀기는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를 따진다면 아마 좋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에 좋은 기회가 네. 앞으로 뉴페이스들이 제가 볼 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그거 같아요. 너무 말씀하셨듯이 확증 편향.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이제 시작이야라는 생각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 네. 뭐 애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했던 그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의 너무 이 확신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뭐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술 더 뜨면 최신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최신의 주가가 올라간 거 혹은 약세장에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런 주식은 위험한 주식이 아니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한 10가지 이유를 대죠. 지금 나스닥의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위험하지 않은 위험 자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말이 안 되듯이 안전한 위험 자산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너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지금 시점이 그렇지 않더라도. 네. 네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한번 투자자라면 한번 가슴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요, 이제 요번에 나온 최근 고용 지표는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뭔가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연준의 어떤 추가 부양책, 지원책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네.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용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6개월 평균은 아직 120만 건에서 130만 건 정도에 지금 가 있고요. 네. 최근 뭐 아주 장기 평균은 사실은 28만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준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장기 평균에 최근에 6개월 평균치가 수렴하려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에 수렴한다 그러면 실업률로는 한 7%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일자리가 매달 이렇게 쭉 생성돼야 되는데 빨라야 1년 반, 조금 늦어지면 뭐 2차 팬데믹이 온다든지 이러면 한 2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일단 뭐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연준에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내년 말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할 거다라는 것이 자기네들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고용지표가 역사적 평균 정도 수준, 역사적 평균이라는 의미는 그 정도 도달해야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 확장, 네. 어떤 정책적인 힘이 없더라도 경제가 이제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를 만들어가고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과 소비가 경제를 이제 선순환으로 이끌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의 정상화 국면이 고용지표 기준으로만 봐도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가들이 거의 의의가 없는 상태고요. 다른 지표를 제가 다 계산해 봐도 뭐 이런 뭐 들쭉날쭉한 뭐 다달이 지수, 매달 지수를 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좀 평균해서 그려보면 아직 역사적 평균, 10년이나 20년 평균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 연준이 코로나 이후 3월 이후로 정말 엄청난 슈퍼 파워를 보여줘 왔잖아요. 세계 경제에.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힘이 남았을까에 대한 질문이 네,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는 점점 다시 2차 팬데믹이 오냐 마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커져가고 있고요. 근데 그랬을 때 다시 연준이 개입해서 어려워졌을 때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좋은 의문이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의 힘이 지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뭐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금리가 더 내려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목금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리도 0%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0.7%가 거의 0%가 가깝고요. 그리고 실질금리, 이 명목에서 이제 물가를 뺀 실질금리도 이제 제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금리가 그동안은 내려오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상당한 긍정적인 이제 임팩을 줬는데 그 힘은 조금 이제 소진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연준의 행태가 너무 제로금리까지 가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드문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 1950년 이후에 한 50년 이후면은 한 70년인가요? 한 13번 정도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가령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2000년에 6.5% 기준금리에서 정책금리에서 1%까지 낮췄거든요. 네. 엄청나게 낮춘 그렇죠. 거고
금융위기 때 2009년에도 3.5%에서 0%까지 낮췄습니다. 그때도 언론에서는 뭐 사상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금리 인하고 실제로 그 효과 때문에 유동성 드리븐 장세가 나타난 거죠. 네. 이번에도 사실은 3% 초반에서 0%까지 낮췄으니까 이번만이 아주 특이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공통점은 2000년에는 금리를 내리고 2002년부터는 경기가 확실히 살아났거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2009년 3월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총수요를 뭘로 볼 거냐면 GDP로 봐도 좋습니다.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혹은 세계 교역 규모, 네. 수출과 수입을 더한 교역 규모가 2019년 연말 수준을 회복하는데 빨라야 4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이런 증감률 지표는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레벨이 2002년이나 2009년에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한 4년 걸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미니멈 4년 걸릴 거다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네. 뭐 좀 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는 이유가 올해 경제 충격이 2008년 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마이너스 GDP에 들어간 역성장한 기업 국가들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90%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부채와 어떤 재고 사이클이 지금 10년 혹은 20년, 30년 평균에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2018년에 경기는 꺾였죠. 경기는 그때가 피크였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일어났고 금융 완화가 일어나서 하지만 경기는 부러졌습니다. 부러지고 평균까지 올라오는데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정책 효과 때문에.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질 수요가 회복되는 데는 2000년대 초반이나 2008년 이후나 큰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2000년이나 2008년에도 경제 충격이 가해졌고요. 네. 그 경제 충격이 실질 수요를 위기 전 수준까지 회복시키는데 3, 4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 같은 데 영향을 주는 세계 GDP 금액, 그 다음에 교역 금액 이런 게 올해 1월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 뭐 이건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뭐 각국의 뭐 중앙은행들도 그렇고요. 기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음속 한켠에 그 마지막 최후의 벽이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거야. 왜? 연준이 막아줄 거니까. 네. 이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방어선으로 해서 모든 주가라든가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이것도 하나의 확증 편향이 아닌가.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100% 이렇게 만심을 해도 될 정도로 연준이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요즘은 의문을 또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준이 아무튼 인플레이션이라는 시한폭탄에 대한 안전장치는 갖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되니까요. 네. 근데 디플레이션, 저합 경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부양수단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은 돈을 한 단위 풀어서 찍어서 본원통화라고 그러죠. 찍어서 그게 M2, 총유동성으로 이제 부풀어지는 소위 신용 창출이 되는 그 개수를 통화유통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화승수의 개념이죠. 그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GDP를 M2로 나눈 통화유통속도, 그러니까 한 단위의 생산에 얼만큼 통화가 사용됐느냐, 돈이 얼만큼 돌았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비율입니다만은 가령 금융위기 때는 9배 정도였는데 지금 3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2년 전에 3조를 푼 게 지금은 1조 푼 효과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 그게 다 유동성으로 갈 거다. 반대 또 다른 개념으로 실물 경제로 안 가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로 안 가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실물 경제가 계속 돈푼 효과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실물 경제 반대편에 있는 주가 흐름도 실물 경제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연준의 효과가 주식시장을 통한 웰스 이펙트도 있고 소비 진작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지난 10여 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효과가 떨어져 있다. 약발이 떨어져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준이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합니다만 그렇게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네. 라는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앞서 뭐 버펫이 좋아한다. 워렌 버펫이 좋아해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것을 버펫 인디케이터, 버펫 레이쇼라고 뭐들 하는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지금 논의되고 있는 M2, 총 유동성을 한번 나눠서 보면 그 개념은 얼만큼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반영됐느냐,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반응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10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금융위기 때보다 높습니다. 12년 전보다 그 반응 개수가.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투영되는 정도는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높은 편이고 단 닷컴 버블 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닷컴 버블이 1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100%인데. 네, 그러니까 한 7, 80% 정도 레벨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 심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심리 속에 있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뭔가 또 해결책을 내놓을 거고 그래서 해결이 될 거야라는 이 심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최후의 대부자고 친절한 중앙은행, 정말 고마운 중앙은행 주식시장 입장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도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번에 뭐 이렇게 며칠간 계속 그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시장은 아주 튼튼하게 그 지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는데 이게 완전 이게 완전 디커플링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쟁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미국 시장보다는 과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네. 한국 시장도 이제 싼 주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좀 비싼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미국의 IT 소프트웨어나 기술주에 비하면 좀 양반인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주도주가 글로벌 주도주가 IT의 플랫폼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텐저블하지 않은 어떤 무형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앞서 PSR도 10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한국의 주도주들은 경기 순환주 아니면 삼성전자가 성장주로 있지만 좀 하드웨어 주식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는 지금 걔네들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나머지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런 쪽에 미국의 주도주와 개념이 맞는 주식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 전체적인 시가총액 차에서 보자면 아직도 뭐 전통 산업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이런 산업들은 지금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한국 시장은 좀 덜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일변도의 수급에서 지금 고객의 예탁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조정장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또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머무는 자금들이 성격이 많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 내국인 중심의 어떤 수급의 변화 때문에 저는 하락 충격이 조금 미국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좀 미국장이 빠질 때 적게 빠지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피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근데 금융 시장은 올라가는데 이 괴리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나중에 다시 꺾일 거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정말 큰 대세 상승에
이제 중간에 왔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감당할 능력은 안 되지만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사에도 있어봤고 운영사에서도 전략도 해봤고 했는데 시장을 저희가 정말 그 변곡점을 나이스하게 맞출 수 있느냐. 가령 지난 5년을 놓고 보면요. 네. 정말 2015년에 바이오나 이런 걸 사서 정말 큰 수익률을 올리고 좀 쉬었다가 삼성전자를 2만 원에서 사가지고 6만 원에 팔고 또 쉬었다가 코로나가 올 줄 알고 1400 깨지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코스피를 사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5년을 그렇게 완벽하게 못 맞췄다면 향후 5년도 못 맞춘다. 우연히 한 번 정도 맞출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분석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못 맞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오히려 촉 좋은 한 분이 맞출 수는 있습니다. 지난 10년도 그랬고요. 지난 30년도 그랬습니다. 70년대 원유를 사고 80년대 일본 주식 사고 90년대 IT주를 사고 2000년대 미국 주식을 사고 그걸 완벽하게 40년간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앞으로도 40년은 그렇게 완벽하게 맞출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시장이 나쁘다고 주식을 0으로 가져가고 시장이 이제부터는 좋아지니까 이제 늘리고 조정장이 항상 친절하게 공손하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조정장은 하락 기간에 그 하락 해당 기간의 하락폭의 한 거의 절반 정도는 초기 3개월에 다 빠지고요.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장은 또 상승 초기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그 상승폭의 한 절반을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투자자분들도 노력을 하시지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 대신에 과열이냐 아니냐, 조금 과열이냐 많이 과열이냐, 조금 냉각이냐 많이 저평가냐, 이 4단계 정도에서 지금 어느 위치냐를 보고 시장을 어차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물론 초기 좋으신 분은 이제 하셔도 되는데 네. 일반 평범한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그렇죠.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종목에 집중하시라.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면 이익이 재무제표에 꽂히면 같이 도매급으로 시장이 악화됐을 때 빠지더라도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햄버거를 평생 사 먹는데 싸지면 너무 기쁜 일 아니겠냐. 그렇죠. 아니 뭐 진짜 사고 싶었는데 조금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단기 우리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어떤 테마주, 급등한 어떤 테마주 같은 이 인기 영합 위주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량하거나 미래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인데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박스권이잖아요. 네. 이제 박스권 상단에 왔다. 네.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갈 일밖에 없다. 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네. 한국 주식은 장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맞는 말씀이기도 사실은 하죠. 한국 주식의 많은 기업들이 경기 순환을 타고 대외 경기가 이렇게 확장되고 뜨거울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옛날에는 성장주였는데 앞으로는 뭐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세계 경제는 더 낮아질 거고 더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이러다 보면 한국의 성장주를 사는 건 맞는데 한국의 어떤 그 가치주 또 시클리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항상 제한적인 어떤 기간, 어떤 제한적인 변동성에서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얼만큼 한국 주식의 성장주가 많이 등극하느냐, 그것도 글로벌 성장주가 등극하느냐, 삼성전자 같은 게 또 바이오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네. 뭐 IT 쪽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한국의 코스피 PER을 끌고 올라가는 거지
아까 버핏 레이시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100%입니다. GDP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인데요. 이게 항상 역사적 저항선이 됐습니다. 2600이 이제 10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소위 소득 교육 조건 같은 게 좋아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산업이 끌고 가줘야 됩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큰 것들 중에 이렇게 비싼 PER을 받아도 마땅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죠. 여간해서 작은 기업들은 있습니다만은 큰 기업들에서는 좀 글로벌, 지금 미국에서 보여준 그런 기업들 혹은 중국의 성장 기업들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성장주에서 코스피를 끌고 갈 거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일시 중단됐다. 그래서 이제까지 좀 낙관론을 펴왔던 코로나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거품이 꼈었던 거 아니냐. 실제로 쓰기에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뉴스에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시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제 그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사들의 어떤 홍보 전략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중에는. 그리고 소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백신의 독성,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이제 혼자 코로나는 끝났다 종식 선언을 했잖아요. 이걸 또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미중 갈등 때문에 뭔가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0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통제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IT 실력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어떠한 그런 통제력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되고 있는 건 맞지만 불씨는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시 또 번지고 유럽에서도 좀 통제됐다가 또 번지고 이러듯이 또 경제활동의 재개와 코로나의 확진자 수의 증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서로 이제 상충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아마 어떤 적정한 선에서 이제 이거를 밀고 당기고 조정을 해나갈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상당히 앞으로 스토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책임 소재, 이거 따지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런 게 있죠. 네. 네. 이제 앞으로 WHO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WHO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른다고 이야기가 지금 합의가 된 건가요? 협의가? 협의는 돼 있는데, 지금 WHO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좀 못하고 권위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이번 10월, 11월 2차 팬데믹, 세계적인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는 거죠. 이 상황이. 네. 얼마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수가 될 것인지. 코로나의 변수는 사실 그냥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면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인플레가 많이는 안 와도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위험자산 가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서 지금 나쁜 게 좋은 거다라는 공식에서 이제 좋은 건 나쁜 거다라고. 그러니까 친절한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제는 증시에 부담이 되는 중앙은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앞에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 경제라든지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사이클이 사실은 2019년 정도부터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지금 상당히 그 사이클이 교란되어 있는 상태, 혼돈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은 이제 완만하게 둔화됐을 거를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사이클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네. 경제 지표들이 이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도록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자체가 주는 펀더멘탈 경기 이런 쪽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저금리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 각국 경기 부양 정책이 주식시장을 띄워놨으니, 그리고 그 주식시장이 혹은 전체적인 위험자산 집값도 그렇고 이런 자산 가격들이 자산 인플레이션이 경제 디플레이션 저합 경제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코로나가 사실은 주식시장과 위험자산 시장을 부양시킨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코로나의 종식이나 혹은 백신의 완벽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꼭 그게 호재만은 아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런 현재 상황만 가지고도 글로벌 경제는 그러니까 썩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미중 갈등.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단 말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말을, 험한 말을 막 해대고 있죠. 네. 뭐 중국도 만만치 않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장세를. 네, 네. 네,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뭐 이제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니까 연말이라 봤자 뭐 지금 선거 11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두 달. 뭐 이제 뭐 두 달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주식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조금 편안하게 너무 이제 안일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결과 중간 선거에서 기존 정권 대통령이 이제 당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때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을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 민주당의 후보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뭐 이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이런 선거 결과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단기의 어떤 주가가 요동을 치는 어떤 뭐 단기적인 어떤 그 흐름은 영향을 주겠지만 긴 추세를 보면 큰 영향이 없고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반기업적으로 간 경우도 적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은 민주당이 혹시 후보가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더 긴장할 정도로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트럼프는 경제 문제만 걸고 넘어지지만 민주당은 인권 문제를 갖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훨씬 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돈 주고 해결하는 거하고 돈 줘도 해결 못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은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선된 다음에 훨씬 더 자유무역주의와 반하는 이런 규제, 반덤핑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미중 간의 어떤 기술 헤게모니, 패권 다툼 이런 것들이 진정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상수로 가져가야 된다. 네. 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편한 상대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막 내뱉는 트럼프가 시원하게 보이고 트럼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게 껄끄러운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 줄 거 받을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네. 이런 논리가 맞는 거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대선이 어떻게 될지 이 결과가 참 근데 뭐 다들은 아닌데 제 주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재선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수은표도 있고. 네,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네. 트럼프 의외로 그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사실 지난 100년간
중간 선거에서 진 대통령은 세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례적인 일이 되겠죠.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지면. 네.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이번에 뉴딜 펀드 이런 정책, 그 테슬라 이런 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 정책들이 그런 친환경 쪽에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양면성이 있네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떤 대선 결과가 어쨌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이거 말고는 뭐 올 하반기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저는 뭐 가장 큰 게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주가가 강세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좀 살펴보니까요.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혹은 뭐 얼마 전에 2014년 같은 경우도 남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그리스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런 악재들, 각종 악재들은 주가를 일시적으로는 떨어뜨리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생각했던 악재들은 호재로 둔갑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그랬듯이요. 네. 그래서 악재로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면 기회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10개 중에 8개는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전쟁마저도 주식시장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또 그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좀 인정머리도 없고 감성도 없는데요. 반면에 주가가 빠진 사례는 대부분이 주가 자체가 빠뜨렸습니다. 그런가요? 주가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거래되는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 빠지는 경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사는 사람이 없더라도 안 빠집니다. 적극적으로 팔지 않으니까. 그런데 안 사주네, 불안하네, 그러면서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네. 그래서 팔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심리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팔자의 무게가 커지면서 파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네,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자는 사람은 또 발을 빼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무게가 무거워져서 폭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마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지붕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반드시 시장이 역사적으로 비싼 상태냐, 덜 비싼 상태냐를 항상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주변 어떤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가치, 주가 자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9월 하순이니까 뭐 계속 11월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 좀 이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요새 다시 폭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글로벌 그 경제에 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추락을 가져올 어떤 그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산유국들의 재정 상황이 이제 악화된다든지, 뭐 산유국 중에 일부가 뭐 어떤 위기를 겪는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뭐 좀 몇몇 남미 국가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그만큼 전 세계 경제 저압 경제를 유가 하락이, 저유가가 지금 표출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좀 해석하고 싶고요. 그래서 전 세계 유가가 앞으로 이 낮은 수요 국면, 앞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요로 회복하는데 한 3, 4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는 배럴당 뭐 WTI 기준으로 뭐 30불에서 40불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이게 50불, 60불 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물론 이제 수요 요인만 따져보면 거기에 이제 공급 요인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급 요인은 이제 너무 유가가 빠지면 감산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 알파들이 조정을 해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수요 국면이라 하더라도 아마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한 30불 정도에서 한 40불대가 앞으로 한 3, 4년간 유가의 변동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 좋은 요인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에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어떤 요인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유가가 형성이 됐을 때 지금 그 이 초기에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미국의 그 셰일 업체들 네. 거기에 그 한계선이 그 이 정도 유가가 유지가 됐을 때 그 뭐 어쨌든 계속 생존 가능한 건가요? 좀 어렵죠. 사실은 이번에 제일 먼저 친 게 어쨌든 셰일 업체들의 그 CDS라든지 네.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게 파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지난번에 20불을 뭐 깼습니다마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뭐 지금 현재 한 30불 언저리의 유가는 30불대 유가는 셰일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고통되는 수준은 분명하죠. 그래서 아까도 약간 뭐 자조 섞인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좀비 기업, 한계 기업과 혁신 기업, 우수한 혁신 기업 두 개만 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한계 기업들의 군이 네. 지금 셰일 업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 저유가 세계 경기의 회복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2차 팬데믹이 오고 락다운이 또 생기고 이러면 이럴수록 그쪽에 미국 정부가 더 돈을 쏟아부어야 될 거고요. 어떤 정책 지원이 계속 일어나야 될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초기에 그런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게 이 가격 협정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사우디 같은 곳들은 이제 서로 가격 협정을 네. 해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네. 셰일 업체에서는 계속 저가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유가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기 때문에 둘이 담합을 해서 이번에 뭔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상당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치킨 게임이죠. 예, 그런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무너뜨려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런 그 오펙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하지만 뭐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산업 구조가 셰일에 더 의존적으로 되고 있고 국가 전략적으로 지금 어떤 셰일의 어떤 기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어쨌든 미국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셰일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떤 도전으로부터는 상당히 미국의 힘으로 다른 나라과의 어떤 도전을 막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거든요. 미국은 아직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유가의 흐름, 그러니까 뭐 40불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더 떨어진다. 네. 이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좀 그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 어떤 그 산유국들의 어떤 공급 조절 요인이 점점 커져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셰일이 또 변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최근에 유가의 어떤 변곡점과 어떤 경기의 어떤 변곡점이 조금 이렇게 미스매칭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배럴당 140불 정도 갔을 때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 수요는 사실은 2007년, 6년부터는 꺾였거든요. 이미 유가 피크보다 한 1, 2년 앞서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과 선물 시장의 가격과 실물 쪽에서의 흐름이 장기 추세는 맞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거를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어떤 티핑 포인트,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삼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점점 더 좀 변수가 또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유가가 확 폭락이 됐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주식처럼 V자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원유 ETF, ETN에다가 많이 투자했는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유가 그 예전처럼 그렇게 세계 경제를 읽는 하나의 큰 이정표로서의 역할은 많이 줄은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